안녕하십니까. 태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은 가지급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작은 회사들, 작은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계나 세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계정 과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해소 방법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회사라고 했지만 모든 큰 회사가 또 작은 회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가지금 조금 큰 회사라 하더라도 이제 가지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하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먼저 이제 가지금 발생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말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뭐 대표님이든 다른 임직원에게 대여하는 경우, 본인이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장님이 가져가는 경우, 예. 어떻게 보면 대여하고의 차이는 이 약정서가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이겠죠. 예, 가져가는 경우. 나쁘게 말하면 가져가는 경우.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증빙이 없어서 비용 처리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지급금에 해당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우선 이 세 가지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좀 증빙이 없는 부분인데 나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검토를 해야겠죠. 이제 혹시나 이게 이제 선급금은 아닌지, 선급금은 이제 돈 먼저 나가고 나중에 이제 재화가 들어올 때 사용계약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선급금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고 아니다, 정말 나갔는데 증빙은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고민할 것은 이제 우리가 증빙불비 가산세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더라도 비용 처리를 하겠다. 또 그럴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좀 악유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증빙불비 가산세 2%만 내면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건 또 아니죠. 사실 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 객관적인 어떤 증빙으로 그걸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증빙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또 확실히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의해서 가지급금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때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증빙불비가산세 2%에 대한 부분을 적용 가능할지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가지급금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이제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일단 회계적으로는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렇게 뭐 회계 처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회계적으로도 이게 단기 대여금이 맞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죠? 어차피 정말 그게 회사가 사업상 운영했을 때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라면 당연히 회계적으로는 비용으로 하고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게 이제 맞을 것인데 왜 이런 고민을 안 해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면 그랬을 때 이제 세무조정으로 이제 세금 일단은 그 증빙이 없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세무조정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를 유보 처분을 할 수가 없고 결국 이제 대표자 상여로밖에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회계적으로 비용 잡는 것도 굉장히 좀 리스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판단 또 중요할 수 있겠다. 회계적으로는 비용 처리하고 세무적으로는 뭔가 다른 대표적 상여가 아닌 다른 데로 좀 처분할 수가 있는 건이라면 회계적으로 비용 처리하고 송금불산입하는 것도 뭐 고민을 해봄직하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답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까지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지급금의 이제 문제는 결국
지금부터 설명드릴 세무상의 좀 문제점이죠. 결국 이제 세무상의 문제점이라 하면 인정이자를 이제 계산하고 그걸 이제 대표적 상여 처분을 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어떤 일정 포션만큼은 그 이자 비용이 이제 송금이 불인정된다는 부분. 요 두 가지 문제일 텐데요. 첫 번째는 인정이자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4.6%, 그 가지의금에 대해서 4.6%만큼은 회사가 이자를 안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자 수익으로 계산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 처리하겠다. 네,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원칙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4.6%, 이 적수의 가지의금 적수의 4.6%를 곱하고 그 이제 회사 계상 이자 수익과의 차이가 3억 이상 또는 5% 이상일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입금 산입해야 된다. 요게 이제 원칙인데요. 결국 이제 보통 뭐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3억은 효용 가치가 없는 것 같고 5%가 이제 중요하죠. 결국 그 회사 계산 금액과 인정이자 4.6%한 계산 금액의 차이가 인정이자 한 5%를 초과하면 그 입금 산입을 해야 된다. 뭐 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수 수익을 많이 달죠. 회사 계상액을 결국 인정이자 금액하고 동일하게 미수 수익을 계상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또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결국 이제 이 가지의금에 대한 약정이 없는, 뭐 이자나 원금 상환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은 미수수익 계상이 이제 불가능하고 바로 대표적 상여를 처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수수익 계상이 가능하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미수수익은 1년 이상이 넘어가면 결국 올해 뭐 3월 31일자에 12월 말자 기준이겠죠. 그래서 미수수익 계산하고 내년도 1년 이내까지 회수를 해야 된다. 회수를 못하면 바로 또 대표적 상여로 처분된다. 이걸 이제 사실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또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긴 실무 방법이 약정이 있다고 하고 미수수익을 잡죠. 1년 후에는 처분해야 되니까 그게 상환됐다고 보고 그냥 원본에 가산을 시키죠. 가지의금으로 가산을 시켜서 그걸 합쳐서 또 미수수익을 또 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조언을 드리자면 최소한 그 정기 미수수익 계상액만큼은 좀 상환을 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미수수익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그 미수수익 인정이자만큼 그냥 상여 처분하고 끝낼 것이냐, 이건 이제 판단의 문제일 텐데요. 자, 대표 입장에서 뭐 1억이다. 1억이면 460만 원이겠죠? 네, 460만 원을 그냥 상여로 단기에 상여로 이제 보고 소득세 신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460만 원을 갚는다고 해서 미수수익을 달아놓고 또 내년 460만 원 갚을 것이냐, 내지는 또 내년도에 그걸 원본 산입해서 4.6%에 460만 원에 또 4.6% 이자를 가산한 만큼 또 이자를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의 그 소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460만 원에 뭐 세율 30%만 해도 그죠? 120만 원, 뭐 130만 원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금액일 수 있어서 참 뭐라고 조언을 해드리기는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를 조금 생각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쌓이니까, 갚지 않는다면 또 갚는다는 행위를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고 본인의 사재가 또 출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마냥 쌓아놓다가는 언젠가는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제 갚아야 된다. 예. 요즘에 이제 갚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특허권을 뭐 법인한테 매각하는 방법, 아니면 뭐 대충을 배수를 막 쌓아가지고 퇴직금을 많이 받은 다음에 상환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참 퇴직금은 이제 조금 사실상 조금 불가능해진 것 같고요. 뭐 특허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강제 규정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에서도 이제 결국 상법상 배치되는 문제들 때문에 참 여의치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결국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제 쌓여만 가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다음은 작년에 미수 수익만큼이라도 좀 상환을 하자. 내지는 가능하다면 그걸 바로바로 상여로 처분하자. 뭐 이런 그 보수적인 면에서 좀 조언을 드립니다. 대표님은 늘 안 좋아하시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잘 인지를 해야 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충분히 해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지급금의 세무적인 이슈 인정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비용의 성금불산입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총 발생한 이자 비용 중에서 차입금의 적수를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가지급금의 적수를 분자로 해서 그 포션만큼은 이자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차입금의 일부를 대표자가 가져갔으니까 그것만큼은 이자 비용을 사업상 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거는 뭐 수식에서 간단하게 뭐 원칙은 이런데 간단하지가 않죠? 결국 이제 문제는 차입금에 대한 적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그 명세서에 보면 뭐 이자율별로 뭔가 그 이자 비용을 나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차입금 적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뭐 굉장히 어렵죠. 예. 사실 뭐 대부분의 차입금이 또 변동 이자율이다 보니까 하나의 차입금도 한 12개의 이자율이 나오는 것이고 또 차입금은 뭐 한 개만 있지는 않겠죠. 한 10개 있으면 이게 거의 뭐 120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죠. 일단 원장을 내리면 결국 그 해당 일자별 변동이 있을 때 그 일자별 잔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수를 구해서 차입금 적수를 구한 다음에 이자 비용을 이용해서 이자율을 역산하고 역산해서 가중평균 이자율을 좀 역산을 해서 그렇게 좀 적수를 역산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조금 구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좀 어떤 뭐 회사의 현황에 맞게 조금 간단하더라도 좀 그렇게 구하는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에는 뭐 그냥 기말 이자율, 가족평균 이자율을 좀 산출해서 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 그러면 세무상의 이슈 두 가지를 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인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미수수익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입금 불산이죠. 이자 미수수익은 이제 원천징수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예, 그 미용 입금 불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런 이 가지금에 대한 미수수익도 입금 불산임이 되죠. 근데 이제 입금불살이라고 세무상으로 부인하고 저쪽 인정이자에서 그 값을 놓고 차익을 구한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가지입금 인정이자 대상 미수수익은 입금불산입을 하지 않고 그냥 세무상 입금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가지입금 참 이슈죠. 좀 잘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발생 자체를 최소화해야 될 것이고요. 점점 줄어나가는 방식을 어떻게 좀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